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걷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42회를 남편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아이들 학비, 명절 음식, 생활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하기 싫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누운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여러분, 42회를 바친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그 한마디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 여행이 늘 함께 걷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9 김정희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42회의 갑. 동짓달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저녁 6시였습니다. 김정희는 마트 유니폼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친 채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허리가 불에 달군 쇠막대를 꽂아 넣은 것처럼 욱신거렸지만 정희는 난간을 붙잡고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 계산대 앞에서 8시간을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벗자 손목 안쪽이 벌겋게 패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싱크대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두고 나간 그릇들 위에 점심 그릇이 쌓이고 그 위에 과자 봉지와 라면, 냄비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박세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내가 들어오는데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퍼를 벗어 걸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고지서 2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2장을 합치면 4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됐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박세훈이 채널을 돌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눈만 흘겼습니다. 또 뭐야? 말이 아니라 한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희가 소파 옆에 서서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 관리비하고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왔어. 이번 달 내 월급으로는 빠듯해서. 박세훈이 고지서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TV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 돈 얘기야. 여보, 내가 평생 돈 안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쉬면 안 돼? 나도 30년 넘게 일했어. 정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얘기해보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세훈이 리모컨을 소파에 패대기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에 핏줄이 서더니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7글자였습니다. 딱 7글자였는데 정희의 가슴 한복판을 관통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금팔이 하나가 정희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가늘고 붉은 선이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박세훈이 부서진 접시를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왜 떨어뜨려? 되게 비싼 거야. 그리고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피 흘리는 손을 가슴에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세훈은 다시 채널을 돌렸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상처 위를 지나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세훈의 코 고는 소리가 천장을 울리는 가운데 정희는 눈을 뜬 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나?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정희는 4년 동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재수를 할 때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명절마다 24명이 넘는 식구가 몰려오면 정희는 이틀 전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불만이었습니까? 그게 불평이었습니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기엔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박세훈이 잠든 사이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2만 원. 정희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42해 동안 이 집에서 정희 앞으로 남은 것이. 박세훈이 기지개를 켜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내놓자 박세훈은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정희의 손등에 붙은 밴드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정희는 박세훈 맞은편에 서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2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42해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정희의 손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희의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혼해. 박세훈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미쳤어. 나 할 만큼 했어. 박세훈이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비웃음이 얼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당신이 뭘 했는데. 그거 다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좋아서.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던 것이 좋아서였고, 새벽 4시 도시락이 좋아서였고, 이틀치 명절 음식이 좋아서였다고. 마트 계산대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서 있는 것이 좋아서라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세훈이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판결을 내린 판사처럼 더 이상 이 대화는 없다는 듯이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개수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가방을 꺼내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42해 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 내려놓는다는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챕터 2 나가신 사람. 새벽 5시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안방에서는 박세훈의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당겨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42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머리는 반쯤 흐트러졌고 점퍼 주머니에는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와 아들 민준의 돌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42회를 살고 나온 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2정거장 타고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녹슨 철제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몰래 전화해서 방을 잡아뒀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8만 원. 관리인 아주머니가 조그만 사무실 창문으로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사무실이에요. 2층 올라가서 왼쪽. 정희는 열쇠를 받아쥐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발소리를 크게 받아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3평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창문은 반지하 쪽을 향해 나 있어서 바깥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고요함이 낯설어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세훈의 약을 챙기러 가려는 것처럼 몸이 먼저 기억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트에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유니폼을 입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당겼지만 정희는 오늘따라 그 통증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샀습니다. 3,500원짜리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 쌀밥과 계란말이와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평생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이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앞에 내가 차린 밥상이 있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 밥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박세훈은 밥을 먹었을까? 약은 챙겨 먹고 있을까? 혈압약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그렇게 무너졌으면서도 몸이 먼저 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42회라는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용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데 복도 끝 방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허리가 약간 굽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에 화장기는 없었습니다. 나이는 70쯤 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퉁명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정희도 짧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시 망설여졌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민준이 받았습니다. 엄마. 응. 아버지 밥은 잘 드시니? 민준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약은 챙겨 드시고 있어? 엄마, 왜 신경 써?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나가신 사람. 정희는 그 말을 귓속에서 2번, 3번 되뇌었습니다. 나가신 사람. 그러니까 정희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2회를 살았어도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희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침대 위에 앉아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민준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이수진이 식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야? 민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래? 아버지 걱정하시더라. 이수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거기 고시원이라고 했죠? 응, 많이 힘드시겠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반지하 담벼락과 낡은 화분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계세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복도 끝방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여자가 컵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죠. 정희가 굳었습니다. 벽이 얇아요. 다 들려. 여자가 컵을 정희 손에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강순옥이에요. 저쪽 방. 정희는 컵을 받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좁은 복도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 남편 죽고 나서 여기 들어온 지 3년 됐어요. 정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정희예요. 순옥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 나란히 서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옆에 있다는 것. 정희는 오래간만에 손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챕터 3 낯선 신발. 이혼 신고를 마친 것은 흐린 오전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2회가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정희는 구청 건물을 나와 계단 앞에 잠시 섰습니다. 하늘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오래된 적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박세훈이 낮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타고 예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고 짙은 냄새였습니다. 정희가 평생 써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거실 전체에 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현관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신발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밀었습니다. 낯선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굽이 높고 앞코가 뾰족했습니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정희의 발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정희는 그 구두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정희는 거실을 가로질러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배수구 근처였습니다. 긴 머리카락 몇 올이 타일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정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10년 전부터 짧은 머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욕실 선반 위에는 정희가 쓰던 세안제 옆에 낯선 화장품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다가 그냥 둔 것처럼. 정희는 욕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실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2해였습니다. 42해 동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실 바닥 배수구가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나서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서류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구두는 그대로 뒀습니다. 향수 냄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희가 가져갈 것은 종이 몇 장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한번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들이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시원에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민준의 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동 번호를 확인하고 올려다봤습니다. 외벽이 깨끗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엄마 어서 와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42평이었습니다. 발코니까지 탁 트여 있었습니다. 얼마짜리야 이 집이?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8억이요. 정희가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내 돈으로. 민준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반반이에요. 저희 모은 돈이랑 나머지 반은.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탰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억 도와주셨어요. 정희의 귓속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억. 병원비가 없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정희 월급으로 내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에게 2억을 줬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정희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정희는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2억.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정희는 알고 싶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다 이사간 박복자였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일을 오래 했고 동네 사정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자가 정희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근데 있잖아. 내가 이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해. 박세훈 씨 명의로 된 건물이 있어. 저쪽 상가 골목에. 오래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새로 했더라고. 건물이. 응. 우리 남편이 그 건물 등기 확인했는데 박세훈 씨 단독 명의야. 시세가 지금 12억은 좋게 된대. 정희는 전화기를 귓가에 붙인 채 고시원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억. 20년 넘게 모른 척한 돈이었습니다. 관리비 내라고 정희를 닥달하던 사람이 숨겨놓은 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상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깔끔하게 새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건물 앞 인도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 주차된 외제차 문이 열렸습니다. 박세훈이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신발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박세훈이 정희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세훈 옆에 여자가 정희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러더니 박세훈에게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돈 타령하던 분이구나. 그 한마디가 정희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돈 타령? 병원비 걱정을 돈 타령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비 이야기를 돈 타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박세훈에게 그렇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세훈이 정희 앞에 다가서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신발이나 새로 사시너. 정희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42해. 그 값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바닥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날 저녁 밥값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이 2만 원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세훈은 여자의 등을 가볍게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안에 쥔 5만 원짜리 2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샀습니다. 4천 원짜리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42회의 끝이었습니다. 신발이나 사시느라는 10만 원. 거절도 못하고 받아준 손. 그 손으로 사먹는 4천 원짜리 도시락. 정희는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도시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이 밥을 먹어야 내일 계산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서야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4내 것의 값.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공용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순옥이 나왔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 믹스커피였습니다. 순옥이 정희 옆에 서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정희가 컵을 받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또 소리가 나던데. 정희가 잠시 순옥을 봤습니다. 순옥은 딴청을 피우듯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옆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 아래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건물이 있었어요. 12억짜리. 순옥이 컵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숨겨놨대요. 나한테는 평생 돈 없다고 했는데. 정희가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제 그 건물 앞에서 마주쳤어요. 여자랑 같이. 순옥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나 사시느라고 10만 원 주던데 그걸 받았어요. 밥값이 없어서. 순옥이 난간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통장에 300만 원 있었어요. 30년 같이 살고. 정희가 순옥을 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순옥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아요. 아직 받을 게 남아있으니까. 정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은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숨겨놨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젊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순옥이 점퍼 주머니를 뒤지더니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 뒷면에 손으로 쓴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야. 돈 없어도 상담해줘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때가 탄 종이였습니다. 순옥이 오래 가지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순옥이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구겼습니다. 나도 한번 싸워볼까 싶어서 받아뒀는데 우리 남편은 죽었으니까 싸울 상대가 없더라고. 순옥이 씁쓸하게 웃으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있잖아요.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전화번호가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트 퇴근 후 고시원 방에 들어온 정희는 침대 끝에 앉아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창밖의 좁은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40년 가까이 남의 물건값을 쳐줬습니다. 사과 한 봉지, 우유 한 팩, 라면 한 묶음. 눈 하나 깜짝 않고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것의 값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상담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정희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남편이 재산을 숨겨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나눠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후에도 2년 안에는 재산 나누기 청구를 따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번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상담 날짜와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희는 순옥과 함께 법률지원센터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옆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입구 앞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정희가 순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순옥이 정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뒤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뭐. 순옥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맞은편에 최지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지선이 수첩을 펴며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42예요. 최지선이 잠깐 펜을 멈췄다가 다시 받아 적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확인된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자에게 부탁해서 받은 등기자료 사본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사본과 관리비 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시장본 영수증을 모아둔 봉투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최지선이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낸 거요. 20년치는 안 되지만 있는 것만 모아왔어요. 최지선이 봉투를 열어 안을 훑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 마트 계산서, 병원 영수증들이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최지선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네. 오래 걸리셨겠네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모았어요. 최지선이 잠시 말이 없다가
수첩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최지선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숨겨놓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법원에 재산 내역을 밝히라는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정희가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선이 설명을 멈추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 적으시게요. 네. 집에서 다시 읽어봐야 해서요. 최지선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정류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한동안 마음속에서 굴렸습니다. 잘했다. 69회 동안 그 말을 자신을 위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정희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소송 넣는다고. 엄마,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면 안 돼요. 서로 힘들게. 정희는 수화기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줬습니다. 민준아. 응. 조용히 살아서 이렇게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정류장 앞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저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아무 말 없이 정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첩을 펼쳐 최지선에게 들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추고 또 읽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남의 물건값을 계산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내 것의 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챕터 42회의 정산. 소송을 시작한 지 8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온 날 정희는 마트 퇴근길에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법원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시원 방에 들어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은행거래 내역 조회 결과였습니다. 박세훈이 20년 넘게 관리해온 자산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한 채, 땅 2필지, 여러 금융계좌. 합산 금액이 14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관리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억을 숨겼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박세훈 쪽 변호인이 들고 나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정희의 기여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수입도 적었고 자산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지선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마트 근무 기록이었습니다. 22년치 관리비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병원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장봐온 시장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최지선이 재판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가정 밖에서 일하면서 가정 안의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기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정희는 방청석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됐습니다. 세 번째 기일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박세훈과 마주쳤습니다. 박세훈 옆에는 변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세훈이 정의를 보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너만 힘들어. 그냥 끝내자. 정의가 박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미 힘들었어. 42회 동안. 박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알면 어쩌려고. 정의가 고개를 돌려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알아. 복도 끝에서 순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다가가자 순옥이 눈을 찡긋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번째 기일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최지선이 서류를 정의 앞에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45%였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의는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2억 4천만 원. 42회의 값이었습니다. 신발이나 사시느라고 내밀던 1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최지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정의가 잠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명할게요. 법정 안에서 조정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박세훈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박세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세훈이 도장을 찍으며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42회 동안 정의는 이 사람 앞에서 늘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말을 거두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의는 박세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세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정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최지선이 건물 입구에서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정의가 최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최지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요. 돌려받은 거예요. 내 것을. 최지선이 잠시 정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계단을 내려가자 순옥이 표정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법원 근처 골목 안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합판으로 만든 테이블이 4개 있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물수건을 툭 내놓았습니다. 순옥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국밥 2이요. 뚝배기가 2개 나왔습니다. 깍두기 1 접시가 따라왔습니다. 반찬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순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의도 느꼈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둘 다 못 본 척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깍두기를 집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순옥이 깍두기를 씹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됐다. 정의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니 덕이에요. 순옥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 덕은 무슨. 당신이 한 거지. 정의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함 안 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고시원에서 울고 있었겠지. 순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깍두기만 계속 집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근처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음식에 젓가락도 대지 않고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먼저 떡볶이를 집어 먹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잘못했어.
정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 든 거, 엄마한테 나가신 사람이라고 한 거, 그거 다 잘못했어.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엄마. 알아. 정희가 민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울지 마. 떡볶이 식는다. 민준이 소매로 눈을 훔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분할받은 돈이 들어온 날 정희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4천만 원. 숫자가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정희 이름으로 된 통장에 이런 숫자가 찍힌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정희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반지하였지만 창문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정희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처음 계약하는 거라서요. 공인중개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도장을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김정희. 정희 이름 석자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사한 날 저녁이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가로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여행 가방 하나와 상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플라스틱 고리에 숫자가 적힌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이름으로 된 집의 열쇠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트에서 퇴직 신청서를 낸 날이었습니다. 총무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22년이시네요. 오래 고생하셨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니폼을 반납하기 전에 정희는 이름표를 떼었습니다. 가슴 왼편에 늘 붙어있던 이름표였습니다. 오래된 접착제가 유니폼 천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뗐습니다. 끈적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름표 뒷면을 봤습니다. 김정희. 마트 입사 첫날 직접 이름을 써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손 안에 쥐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방 하나를 끌고 나오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현관문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오래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챕터 6몸이 먼저 알았다. 퇴직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없어서 빛이 그대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2년 만에 알람 없이 눈을 뜬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니폼을 꺼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고요함을 음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왼쪽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희는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22년을 혹사시켰으니까 몸이 쉬는 법을 모르는 거겠지. 정희는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마트 퇴직 동료 넷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계산대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처 중국집에 모였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 일한 최수님이 정희 앞에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좀 쉬어요. 그 허리로 22년을 어떻게 버텼어? 정희가 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안 버티면 어쩌겠어. 살아야 하니까. 또 다른 동료 박미숙이 탕수육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이제 뭐 할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지 않아요. 정희가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건 있어. 아직 뭔지는 모르겠고. 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든 언니 하고 싶은 거 해요. 평생 남 위에서 살았잖아. 그 말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소주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정희가 도시락을 먹으며 잠깐 눈을 붙이던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가 허리파스를 허리춤에 붙이고 계산대로 돌아가던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들 있어요. 그게 제일이야. 다 같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젓가락을 들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희의 머릿속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앞에 앉은 수님의 얼굴이 두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 정희는 대답을 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얼굴 위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고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하얀 천장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싸웠는데, 다 이겼는데, 몸이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피를 뽑고 기계를 붙이고 촬영을 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운 채 흰 커튼만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들어온 것은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4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보호자 안 오셨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예요. 의사가 잠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 혈관 일부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빨리 손을 써야 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장으로 돌렸습니다. 많이 심각한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구나. 42회 동안 정희가 모른 척했던 것들을, 허리가 보내는 신호도, 손목이 보내는 신호도, 가슴이 보내는 신호도, 정희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렇게 터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입원 후에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혼자 서명해도 돼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또렷하게 썼습니다. 김정희.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강순옥은 저녁 내내 정희에게 연락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퇴직 동료들과 밥을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순옥이 정희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원룸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옥이 정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간 식당을 기억해냈습니다. 근처 중국집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걸었습니다. 중국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어르신이요. 아까 구급차 불렀어요. 병원 실려가셨는데. 순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병원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순옥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습니다. 이른 살에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찼습니다. 접수 창구에 정희 이름을 댔습니다. 입원실 호수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커튼을 젖혔습니다. 정희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에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순옥을 봤습니다. 순간 정희의 눈에 뭔가가 고였습니다. 소속 내내 울지 않았던 정희였습니다. 박세훈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정희였습니다. 그 정희가 순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순옥이 커튼을 닫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 순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옥은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민준이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순옥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순옥이 커튼 밖으로 나가며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잡아줘요. 그게 제일 약이에요.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놀랐지? 응, 나도 놀랐어. 민준이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정희가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돌아갔습니다. 순옥도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정희 혼자였습니다. 침대 옆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이라 별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일 시술이 잘못된다면 아직 가보지 못한 부산 바다가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었지만 한 번도 못 간 곳이었습니다. 손글씨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화분 하나 창가에 두고 싶었습니다. 순옥과 길을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오후에 햇볕을 맞고 싶었습니다.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희는 창문에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 적을 때처럼 또렷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죽으면 안 됐습니다. 아직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7 잘 버텼다.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천장이 희고 밝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여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민준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순옥이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정희가 눈을 뜨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말했습니다. 됐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물컵을 들어 빨대를 정희 입에 갖다 댔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알아보겠어. 정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닦으려다가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 소매로 눈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끝났대. 잘 됐대. 정희가 아들의 손을 찾아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2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이수진이었습니다. 민준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침대 옆에 서서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과 가져왔어요, 어머니. 그리고 다른 봉지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이에요. 직접 끓였어요.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정희가 도시락통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제대로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희가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니 편을 못 들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수진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편이고 뭐고 간에 그냥 사람으로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한동안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이거. 도시락통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잘 먹을게. 이수진의 눈가가 밝아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 올게요. 이수진이 나가고 난 뒤 정희는 도시락통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참기름 향이 코끝에 감겼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옷을 챙겨 나오는데 바깥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오복내였습니다. 짙은 초록색 코트를 입고 입구 앞에 서서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복내가 정희를 보자마자 코트 앞섭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정희가 멈췄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어? 병원에 있었으면 전화를 했어야지.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또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정희가 입을 열려는데 복내가 먼저 다가와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힘껏 안았습니다. 정희는 잠깐 굳었다가 복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복내가 먼저 물러서며 눈을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정희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야위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너도 주름 늘었어. 복내가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 그 소리야. 복내는 퇴원 후 일주일을 정희의 원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였습니다. 약 시간에 맞춰 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취직하던 날 이야기, 남편 만나던 시절 이야기, 아이 낳던 날 이야기,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 밤마다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복내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그때 참 밝았어.
결혼 전에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랬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정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이었어. 한 번에 변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복례가 돌아눕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밝아져. 아직 늦지 않았어. 정희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매일 오전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끓여 2잔을 내놓고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 죽고 나서야 알았어요. 정희가 순옥을 봤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순옥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밥은 뭐가 좋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그 사람 맞춰서 살았으니까. 정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순옥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순옥이 보다가 말했습니다. 뭘 적어요? 내가 오래 기억하려고. 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정희의 수첩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건강을 추스르는 동안 정희는 수첩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산 바다를 혼자 보러 가는 것, 손글씨 배우는 것, 창가에 화분 하나 두는 것, 낮에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평생 허락받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찾아온 것은 퇴원한 지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정희가 원룸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식탁 앞에 앉더니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아버지한테 2억 받았잖아. 나 그 돈 갖고 싶어. 정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줬어도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는 아니까. 엄마 돈이잖아. 정희는 한동안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민준아. 응. 갚지 않아도 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내 아이한테. 나중에 내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 꺼낼 때 귀찮다는 눈으로 보지 마. 민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불만이냐는 말 절대 하지 마. 민준의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게 갚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운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서운함을 붙들고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 시간을 서운함으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퇴원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이 오전에 들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정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겨울 햇볕이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가요. 정희가 코트를 걸쳤습니다. 복례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동네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순옥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례가 정희 팔짱을 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이 겨울을 맞아가지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공원이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마트를 22년 다니는 동안 이 공원 앞을 수백 번은 지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어올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다.
순옥이 앞에서 걷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좋아? 그냥 다.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햇볕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을 얼굴로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였습니다. 누구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오후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오후였습니다. 그냥 햇볕을 받아도 되는 오후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김정희. 그 아래에 썼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날. 정희는 수첩을 덮지 않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볼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챕터 8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봄이 왔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겨울과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햇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순옥이 오전 10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왔어요. 정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가요? 순옥이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KTX 표. 정희가 굳었다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이요. 어제 예매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정희는 봉지 안에서 표를 꺼내봤습니다. 서울발 부산행.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이었습니다. 수첩에 맨 처음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부산 바다를 혼자 보러 가는 것. 그런데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혼자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살게요. 정희가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순옥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받아요. 정희가 표를 다시 받습니다. 손 안에서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순옥은 작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정희는 어깨에 가방 하나를 맸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파트 숲이 지나가고 논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순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차 타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남편 살았을 때. 신혼 때인가? 순옥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정희가 순옥을 봤습니다. 순옥의 옆모습이 창밖 빛을 받아 밝았습니다. 이번이 새 마지막이네요. 순옥이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새 마지막. 지금부터 새로 만드는 마지막이요. 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tas습니다. 해운대였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 확 안겼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발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하얀 거품이 모래 위에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순옥이 정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때요? 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순옥이 먼저 구두를 벗었습니다. 모래 위에 내려놓고 맨발로 섰습니다. 정희도 구두를 벗었습니다.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파도 가장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워. 정희도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바다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웃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웃음이 바람을 타고 파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주였습니다. 정희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봤습니다. 손글씨 강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강료는 한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정희가 접수 창구에서 등록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경험은 있으세요? 정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영수증은 많이 써봤어요. 직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의 또래였습니다. 책상 위에 먹과 붓과 흰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붓은 처음엔 다 낯설거든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붓에 먹을 묻히고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럽고 또렷한 선이었습니다. 정희가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묻혔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었습니다.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했습니다. 정희는 그 선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수업이 끝날 때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써보세요.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옆 사람들이 저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획이 삐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렷하게 종이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사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거 직접 쓰신 말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가 잠시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전시회 때 내셔도 되겠는데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엄마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세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앞에서 외제차에서 내리던 모습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던 손이,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하던 목소리가.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함께 먹던 밥이, 민준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모습이.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응. 아버지 일은 내가 챙겨라. 민준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몸 챙기기도 바쁘다. 응, 엄마. 근데 민준아. 응. 아버지 밥은 제대로 드시게 해. 그 나이에 밥은 먹어야 해. 민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응, 알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련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옥이 말한 것처럼 발목을 잡게 두면 안 됐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화분 3개를 사왔습니다. 원룸 창가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바질과 로즈마리와 이름 모를 들꽃이었습니다. 꽃집 주인이 들꽃 이름을 말해줬지만 어려운 이름이어서 금방 잊었습니다.
정희는 새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흙이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순옥이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들꽃은 잘 안 죽어요. 원래 척박한 데서 자라는 애들이라. 정희가 들꽃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단단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갔네. 순옥이 정희를 봤습니다. 뭐가? 척박한 데서 그냥 자라는 거. 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들꽃 화분을 창 가장 밝은 쪽으로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밝은 데 두면 더 잘 자라요. 가을이 됐습니다. 손글씨 강좌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강사가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한 점씩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고른 것은 봄 첫 수업 날 쓴 것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처음 쓴 날보다 글씨가 나아져 있었습니다. 획이 고르고 힘이 있었습니다. 먹 농도도 균일했습니다. 전시회 날이었습니다. 작은 주민센터 전시실이었습니다. 벽에 작품들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정희의 것도 걸렸습니다. 오복래가 왔습니다. 순옥이 왔습니다. 민중과 이수진도 왔습니다. 네 사람이 정희의 작품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수진이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응, 글씨가 좋다. 민준이 작품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도 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네 사람을 작품 앞에 세웠습니다. 다 같이요. 어머니도 들어가세요. 이수진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순옥이 정희 다른 편에 섰습니다. 복래가 순옥 옆에 붙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벗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의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귀 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눈 밑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손은 마디가 굵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42해를 버텼습니다. 이 손으로 22년을 일했습니다. 이 발로 새벽 5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이 입으로 처음으로 자기 권리를 말했습니다. 정희가 거울 속 얼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앉아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날.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 아래 오늘의 날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의 화분 3개가 가로등 빛을 받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질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로즈마리가 짙은 초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이 작은 꽃봉오리를 하나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꽃봉오리라니. 정희가 화분 가까이 다가가 들꽃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노란 봉오리였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봄에 피든 가을에 피든 꽃은 꽃이었습니다. 피어나는 것에 이른 때와 늦은 때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42년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69의 여성이 단 한마디에 무너졌다가 결국 자기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바닥이 있어야 다시 설 자리도 있는 법입니다. 정희 씨는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하루를 단 한 번만이라도 허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꽃이 피는데 정해진 계절은 없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도 겨울을 버텨서 피는 꽃도 꽃은 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인생 여행과 함께 하시는 큰 응원입니다. 그 한 번이 비슷한 시기를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손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여행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살아온 날들을 존중하고 살아갈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